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지구과학 2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자원으로서의 대기와 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직권과 수권이 있음은 앞에서도 공부했죠. 직권은 직표 아래 단단한 부분인 직업과 지구 내부를 말합니다. 전 시간에 직권 가운데 지하자원과 토양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권과 수권에 대해 살펴볼 텐데, 단지 기권과 수권이란 무엇인가를 반복하는 대신에 인류가 이용하는 자원으로서 공기와 물의 특성을 함께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뿐 아니라 생명체에는 물과 공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으로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외계인을 찾기 위해서 다른 행성이나 우주에 눈을 돌릴 때요, 물의 존재 여부와 대기 구성에 관심을 두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공기라고 해서 다 같은 공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겐 산소가 필수적이지만 모든 생물에겐 산소가 바로 필수적일까요?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는 혹시 없을까요? 선 캄브리아대에는 산소는 거의 없고요. 이산화탄소는 현재보다 1000배가량 많았던 시대를 보면은 인간과 같은 포유류, 소나무, 참나무와 같은 식물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조류는 산소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 생명체로 약 4억 년 동안 이산화탄소, 메테인과 같은 온실가스 등을 이용해서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담으로 남조류를 이용해서 화성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남조류와 같은 원시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냈죠. 그런 남조류가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했던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구 대기의 기원은 화산에서 방출된 기체들이라고 합니다. 화산은 용암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기체를 뿜어내는데요. 화산은 수증기,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이산화탄소 등을 방출하는데 주로 유독가스를 내고 있죠. 그래서 화산 폭발하면 인체에 위험하죠. 원시지구는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 약 40에서 45억 년 전 사이에 지구 표면이 충분히 냉각되면서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에 방출된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했고요. 비가 돼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바다와 같은 수권을 형성했죠. 뜨거웠던 지구 표면이 식고 바다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생성되었다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지구 표면이 냉각됐어도 아직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원시 바닷물 온도는 끓는 점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웠죠. 원시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 수준의 100배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뜨겁고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기체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원시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기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바닷속에서 서식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원시 생물들은 다양한 신진대사를 통해 기권을 생물이 생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바꿔갔습니다. 바닷속에서만 서식하던 생명체가 육지에서도 번성할 수 있게 됐고요. 남조류와 같은 원시 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산소로 변환하기 시작한 거죠. 미생물이 진화하고 번성하면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유기물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아질수록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석회암이 생성되면서 온실가스의 구성 성분인 탄소를 제거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줬고요. 현재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0.035% 정도인데요. 산업화로 인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형성되는 것하고 온실가스 감소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석회암의 주성분인 CaCO3, 즉 탄산칼슘은 여기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죠. 또 석회암은 조개 껍질이나 산호 등의 생물체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라서요.
생물권의 활동이 대기라는 기권을 변화시키는 거죠. 광합성과 석회암 형성 등 생물들의 활동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낮아져서요. 지구 온도 역시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체에 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친구 여러분들에겐 상식으로 통하죠. 그래서 외계 행성을 조사할 때 물이 있는지 여부를 상당히 중시해서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체뿐 아니라 지질학적으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요. 물은 토양과 암석에 존재하는 광물에 녹아있는 용매 역할을 하고요. 광물이 녹아있는 용해물이나 토양, 암석 등이 부서진 풍화물들을 운반하는 운송 매체 역할도 합니다. 침식작용은 물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강물이나 빙하의 얼음은 침식의 주요 요소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U자 계곡은 빙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이렇듯 물은 이제 지형 형성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친구들이 중학교 과학 시간이나 앞 시간에서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공부할 때 익힌 수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물은 크게 바닷물과 육지의 물로 나뉘고 그 가운데 바닷물인 해수가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수권의 약 97.19%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해수, 바닷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육수가 나오는데요. 여기 육수는 고기 육수가 아니라 육지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빙하와 강물, 지하수가 이제 육수에 속하죠. 북극에 있는 빙하는 바닷물 위에 떠 있지만 대부분 땅 위에 있고요. 또 빙하는 바닷물처럼 염도가 높지 않은 민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빙하를 녹여서 사막지대에서 이제 식수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수권의 대부분은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고요. 육지의 물은 전체 물의 약 2.81%만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18%는 빙하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양은 수권 전체에서 매우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육지의 물 가운데 지하수는 빙하 다음으로 양이 많지만 많은 광물질이 녹아 있어서 사용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지하수를 함부로 이제 퍼올려서 식수로 사용하면 이제 배탈 나는 게 지하수에 많은 광물질이 이제 몸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광물질들이 녹아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를 이제 퍼올리는 파이프에 광물질들이 심전해서 관이 막히는 경우도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물 수요량이 크게 늘어나지만 하천 오염 등으로 물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산업화뿐 아니라 휴양 기회가 늘어나서 물의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수자원의 개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환경 변화 또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물 이용 계획과 실천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원으로서의 대기화물에 대해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양 자원과 개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